나는 결혼식 날조차 마음이 무거웠다. 드레스는 반짝였지만 내 통장의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 2,800만 원이었다. 그 빚으로 산 냉장고, 세탁기, 침대, 거실장, 조명, 심지어 티포트까지 모두 내가 혼수로 구매한 물건이었다. 나는 그걸 투자라고 믿고 싶었다. 사랑을 위한 투자. 우리는 맞선으로 만났다. 나는 33살. 지방대 졸업 후 사무직으로 7년 일한 뒤 어느 날 문득 이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라는 생각에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다. 그는 나보다 3살 위, 공기업 정규직. 인상이 순하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편했다. 고향도 같았고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지만 도시 변두리에서 조용히 사는 분들이었다. 연애는 짧았다.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2달 만에 양가 상견례를 했고 석 달 후엔 웨딩홀 계약을 마쳤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혼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집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까 혼수는 네가 알아봐줘. 결국 우리 둘은 32평 전세 아파트에 들어갔고 혼수 일체는 내가 마련했다. 적금은 깨고 부족한 건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웠다. 은행 직원은 신용등급이 괜찮다고 최대한도 3천만 원까지 나왔다며 밝게 웃었지만 내 표정은 웃지 못했다. 그 통장은 결혼 전날까지도 계속 이체 중이었고 카드값은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나는 신혼집에 도착한 첫날 밤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마이너스 통장 써서 혼수했어. 나중에 같이 갚자. 그는 약간 놀란 눈빛을 하더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그날 이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결혼 초반은 평화로웠다.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내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랐다.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엔 국을 끓였다.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맛있네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져 나는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그리고 매달 58만 원씩 내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빠져나갔다. 2달쯤 지나 그는 내게 말했다. 이자 낼 돈이 없어?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돌려놔. 그게 낫지.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의 말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우리의 월급은 합쳐도 470만 원이 채 안 됐다. 나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밥하고 청소하고 퇴근해서 장보고 그러면서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다. 원금은 그대로였고 나는 이자만 갚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도 이자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댁은 단 한 번도 그 빚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남편도 이후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혼수에 대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부엌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 네가 해온 건 어차피 네가 쓸 거잖아. 그걸 왜 자랑하듯이 얘기하니? 나는 말을 잃었다. 자랑한 적 없었다. 그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억울했을 뿐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통장으로 시작한 결혼. 그때부터 나는 내 안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첫 번째 금이었다. 그 통장 아직도 그거 이자 나가? 남편이 어느 저녁 퇴근길에 툭 던진 말이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당황스러워서, 심지어 억울해서. 당신이 자동이체로 돌리자고 했잖아. 내가 그랬다고?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피식 웃었다. 그날부터였다. 그가 점점 그 빚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결혼 전 네가 한 빚이잖아. 난 그냥 네가 혼수하겠다길래 놔뒀을 뿐이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곧 나는 이 결혼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처럼 들렸다. 결혼이 계약이라면 나는 계약금을 냈고 그는 보증만 선 셈이었다. 그렇게 느껴졌다. 그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남자는 원래 집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하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다들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시집 오던데? 그 말은 분명히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었겠지만 나는 그걸 다들 그러니까 너도 참아라는 말로 받아들였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나는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결혼 1년 차. 여전히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안고 있었고 카드값은 남편 몰래 내가 갚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나를 혼수로 인생 갚는 여자라 했다. 심지어 그해 추석 남편은 내 친정엔 가기 싫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네 집은 돈 한 푼 안 보태줬잖아. 뭐하러 인사드리러 가?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그 집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빚을 낸 것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 누구 편도 아니었다. 그날 밤 혼자 안방에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꺼냈다. 이자 58만 원, 액 12개월, 1월 616만 원. 원금 2,800만 원은 아직도 그대로. 5년 동안 갚아도 3천 넘는다. 그 돈이면 여행을 다녀오고 자가용을 사고 애를 낳을 준비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남편의 월급에서 빚이자 자동이체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마통 사용자였다. 가끔 친정엄마는 물었다. 요즘은 어때? 남편 착하잖아.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응, 나쁘진 않아. 그 말 속에는 수백 개의 말이 들어있었다. 착하긴 하지. 다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말이 없고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 2년 차가 되자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회계 파트너 같았다. 나는 생활비 계산을 했고 그는 월급 통장을 관리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통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제 내 통장으로 이체되는 거 다 정리해. 나 돈 모아야겠다. 나는 말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어떻게 해?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내 거잖아.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눈물 없이 울었다. 진짜로 흐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 끝나는 소리가 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회사 근처 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를 찾았다. 혼인 중 발생한 빚이라 해도 일방 부담이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담 변호사는 말했다. 금전 갈등으로 인한 신뢰 훼손이 중대하면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5자리 숫자들의 무게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라는 걸 깨달았다. 결혼 3년 차.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월급날이 오면 그가 먼저 내 눈치를 받고 나는 그가 내 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걸어줄까 아니면 끊어버릴까 숨죽이며 기다렸다. 이미 그 순간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 그는 수표였고 나는 만기일이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가 이 문제를 내가 감정적으로 만든 일로 치부한다는 거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진짜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해?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그럼 어떻게 살아? 뭐 어쩌자고? 그 말투가 너무 무심해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이 결혼에 뭘 했어? 혼수도 살림도 빚도 다 내가 했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빚을 냈고 네가 감당해야지. 그 말은 내 숨통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소리를 질렀다. 같이 산 3년 동안 당신은 내 통장으로 돈 빠져나가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잖아. 자동이체도 당신이 설정했잖아. 그는 피곤하다는 듯 몸을 뒤로 젖히고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빚 좀 있다고 이혼이라도 하게? 그 말이 바로 내 결정의 순간이었다. 그래, 맞아. 이혼이 필요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인생을 나눌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친정엄마에게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하겠니? 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레 덧붙였다. 혹시 모르니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한번 만나봐. 너한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다음 날 나는 회사 연차를 내고 근처 법률구조공단 상담소를 찾았다.
젊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소송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남편과의 대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하세요. 그걸 왜요?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예요. 빚이 재산으로 분류되느냐, 별도 책임이냐도 쟁점이고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이 감정이 아닌 절차라는 걸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다는 사실도. 집에 돌아와 나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다. A4 용지에 적은 내용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각자 통장을 정리하자. 당신 월급은 당신이 관리하고 내 빚은 내가 정리할게. 대신 이 결혼 생활도 여기까지야.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 웃더니 내가 진지하다는 걸 느끼자 얼굴이 싸늘해졌다. 진짜 이혼하려고? 그깟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야. 당신 태도 때문이야.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가치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는 갑자기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다.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이혼이면 이혼이지. 누가 너더러 혼수 그렇게 하랬냐. 나는 입을 닫았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 어떤 문서에도 녹취에도 강요는 없었다. 모두 내가 결정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결혼은 무관심 속에서 나 혼자 떠하는 고립의 연속이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은 끝났고 이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그날 밤 조정기일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가정법원 조정실 앞 대기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류 한 뭉치가 담긴 노란 파일을 무릎 위에 얹고 손끝으로 종이 테두리를 만지작거렸다. 이게 내 결혼의 마지막 장면인가. 기일은 오전 10시. 남편은 내 바로 오른편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둘 사이엔 아무 대화도 없었다. 아무 미련도 없었다. 오직 날짜와 절차만 남아있었다. 조정위원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합의 이사는 전혀 없으신가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저도요. 우리는 조정을 성립하지 못했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었다. 대신 구조공단 담당 변호사가 나를 도와 이혼 소장을 정리해줬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단독으로 부담한 혼수 채무, 남편의 동의와 일정 기간 자동이체 내역, 그에 따른 신뢰 훼손 및 공동생활의 파탄 상황. 나는 그 소장에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문장을 넣었다. 진심이었다. 답변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은 혼수는 아내 개인의 준비였으며 본인은 사후에야 내용을 알았고 일시적 협조가 있었을 뿐 채무 전반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혼 요구에 충격을 받았으며 아내가 결혼 생활 중 반복적으로 가정을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단절됐다는 문장도 있었다. 나는 잠시 헛웃음을 쳤다. 이 사람 진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보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다. 법정에서 판사는 나에게 물었다. 채무는 혼인 전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결혼을 위한 지출이었고 남편이 일정 기간 자동이체로 상환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자동이체 내역, 문자 기록, 대화 녹취 일부가 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변론 기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이자 납입을 끝낸 통장처럼 텅 빈 것 같지만 홀가분했다.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혼은 인용되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무책임 태도와 경제적 방임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일부 인정되었다. 재산 분할은 없었고 위자료는 300만 원. 애초에 내가 기대한 금액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숫자가 아니라 판단의 방향이 중요했다. 당신도 책임이 있다. 그 문장이 공식적으로 남았다는 것. 지금 나는 혼자 산다. 작은 오피스텔 냉장고엔 먹다 남은 김밥과 샐러리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은 작년에 전부 정리했다. 적금도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풀팩 50만 원이 찍힌 걸 본 날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회복한 내 인생의 주권이었다. 이따금 친구들이 묻는다. 그 사람 다시 연락은 없어? 있었지, SNS로. 잘 지내지? 딱 그 한 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단했다. 이혼이 내 인생을 망쳤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이혼은 내 인생을 정리했다. 망친 건 그 사람과의 결혼이었고, 지금 나는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다. 사회복지 쪽이다. 경제적 폭력과 관계 내 방임에 대해 어떤 논문을 쓰는 중이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랑이 끝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종료로부터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에서 이제야 진짜 나를 꺼냈다.